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구금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유출된 백악관 비공개 보고서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정치인의 선거 승리를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미국의 오만한 판단이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고 자국의 경제 심장을 멈추게 만든 전대미문이 사건.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제 인생을 바꿀 굉음은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의 소음이었죠. 공기를 찢는 듯한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빛이었지만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검은색 헬리콥터 2대의 실루엣은 비현실적일 만큼 선명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 특종에 대한 굶주림이 제 온몸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옷 위에 겉옷만 되는 대로 걸치고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도록 현관 옆에 놓아둔 카메라와 노트북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낡은 차가 향한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얼마 전 완공된 현대차의 최첨단 전기차 공장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보고 자란 제게 저 거대한 공장은 탐욕스러운 외국 자본이 미국의 심장에 박아넣은 거대한 말뚝처럼 보였어요. 아버지는 녹슨 픽업트럭을 수리하며 늘 말씀하셨죠. 사라, 저들은 우리의 기술과 일자리를 훔쳐 성장한 거야. 방식이 더 교묘해졌을 뿐 본질은 똑같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한때 위대한 자동차 공업 도시였던 고향의 처참한 몰락과 아버지의 깊은 주름을 이해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공장 정문은 이미 경찰차와 검은색 SUV 차량들이 완전히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기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폴리스 라인 너머로는 한 발짝도 들여보내주지 않더군요. 저 말고도 다른 지역 방송사 기자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큰 사건에 익숙지 않은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 쓱 훑어보고는 가장 좋은 각도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를 멀찌감치 세우고 카메라 렌즈를 최대로 당겼죠. 완전 무장한 요원들이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FBI와 IC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대한 사건이었죠. 제 손이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뭐라도 하나만 걸려라. 내 인생을 바꿔줄 결정적인 한 방.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 기숙사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잠옷이나 운동복 차림의 동양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혹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얼굴로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뷰파인더 너머로 지켜보며 냉정하게 셔터만 눌러댔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들이 단지 내 기사의 주인공들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거봐, 결국 꼬리가 잡힐 줄 알았어. 저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한 걸 보면 보통 큰 건이 아닐 거야.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앳된 얼굴의 젊은 남자였는데 아마 20 중반쯤 되어 보였죠. 그는 안경 너머로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무언가 생각하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바로 MIT를 갓 졸업한 천재 연구원 김민우 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끌고 가는 요원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정식 절차를 밟은 엔지니어들입니다.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항의는 묵살당했습니다. 요원은 그를 거칠게 밀치며 버스에 태웠어요. 그 남자가 바로 기술팀을 총괄하던 박시우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개성 없는 얼굴들, 저 똑같은 표정들. 저들은 국가가 시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야. 제 편견은 그렇게나 단단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제 야망을 담아 최대한 자극적이고 선동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갔죠.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국의 심장을 노렸나? FBI 현대차 공장 급습 핵심 기술자 무더기 연행. 자극적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뉴욕에 있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저 사라입니다. 방금 조지아에서 기사 하나 보냈는데 확인하셨어요? 오, 사라. 봤어.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FBI가 직접 나섰다고? 대체 무슨 혐의야?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현장 분위기로 봐서는 단순 비자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스파이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계속 파보겠습니다. 산업 스파이라 그거 확실한 거야? 괜히 찔렀다가 역풍 맞는 거 아니야? 국장님, 제 감을 믿으세요. 아버지의 실직 이후로 저는 저런 종류의 인간들을 평생 봐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챙기죠. 이번에는 제대로 걸린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좋아. 사라, 널 믿지. 뭐든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이번 건으로 우리 매체 이름 좀 알려보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이 지긋지긋한 지방 인터넷 언론사에서 벗어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저는 기자들 틈에 끼어 단상의 선 법무부 차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새벽 FBI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및 연구원 300여 명을 국가 안보 및 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예상이 맞았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차관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용의자인 연구원 김민우의 개인 노트북에서 현재 미군이 운용 중인 최신의 공격, 드론의 배터리 시스템과 관련된 다량의 기밀 데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신뢰 파괴 행위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된 모든 인물과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 발표가 끝나자마자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동맹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 K기술의 배신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과 현대차는 순식간에 우방의 기술을 훔치려 한 파렴치한 도둑으로 낙인 찍혔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연방정부는 공장에 대한 무기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때 조지아의 희망으로 불렸던 최첨단 공장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범죄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쓴 채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첫 번째 특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짜릿한 흥분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 기사로 인해 사라 오코넬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었죠. 한편 구금된 한국인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김민우 연구원은 독방에 갇혀 쉴 틈 없는 조사를 받아야 했죠. 저는 나중에야 FBI 수사관 마이클 로드리게즈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즈의 사무실, 그는 책상 건너편에 앉은 젊은 동양인 남자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워 김민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민우 씨 맞죠?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더군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이 데이터 당신 노트북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변명할 생각 말아요. 김민우 연구원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화면과 로드리게즈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건 제 파일이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를 본 적도 없어요. 제 노트북에 왜 이런 게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함정이라 우리 FBI의 디지털 포렌식 팀은 미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 파일이 당신의 노트북에서 생성되고 수정된 기록이 전부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발뺌할 겁니까?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지금이라도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마치 피카소의 스케치를 원시인 동굴 벽화에서 발견한 것과 같아요. 말도 안 된다고요. 제 연구 분야와도 전혀 다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로드리게즈의 압박에도 김민우 연구원은 기술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럴수록 수사관의 눈빛은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박시우 부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엔지니어들과 함께 다인실에 수용되어 있었지만 베테랑 수사관인 로드리게즈의 집중적인 신문을 받아야 했어요. 박시우 부장, 당신은 이 팀의 총책임자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박 부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로드리게즈를 마주보았습니다. 수사관님, 저희는 엔지니어입니다. 정직한 땀과 기술로 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겁한 짓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김민우 연구원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 친구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음모입니다. 음모라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하는군요. 좋습니다. 부장님, 이 공장이 지난 1년간 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보고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 지역 청년들을 위해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갔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는 그만두시죠. 증거가 당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증거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자부심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에 그리고 우리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걸고 맹세컨대 우리는 결백합니다. 박 부장의 단호한 태도에 로드리게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싸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자신이 늘 다뤄오던 다른 산업 스파이 사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저항이 단순히 범죄를 부인하는 것과는 무언가 다른 아주 단단한 신념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음 특종을 위해 이 사건이 얼마나 더 자극적으로 커질 수 있을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제 기사가 터져나간 후 며칠 동안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이름 사라 오코넬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죠. 제 기사는 모든 주요 방송사에서 인용되었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서도 제 이름을 언급하며 후속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지역 방송국의 아침 토크쇼에 출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카메라는 빨간 불을 켠 채 저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최대한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앵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번 특종으로 일약 스타가 되셨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님,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환대를 권리로 착각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술까지 훔치려 했던 겁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우선주의가 왜 필요한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 청산 뉴스로 흘러나왔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더 큰 언론사에서의 스카우트 제의, 방송 출연 요청, 인터뷰 제안까지. 저는 그 모든 관심이 짜릿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벗어나 워싱턴 DC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설칠 정도였죠. 국장님은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라, 봤어? 우리 홈페이지 트래픽이 평소의 50배야. 전부 자네 덕분이야. 이 기세 몰아서 후속타 하나 더 제대로 터뜨려보자고. 물론이죠, 국장님. 지금 법무부 쪽 소식통을 통해 구금된 엔지니어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걸 밝혀내야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기사가 완벽한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세운 가설, 한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그 프레임은 너무나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너무 완벽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더군요. 첫 번째 균열은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식 시장이었죠.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당연히 헤드라인은 조지아 공장 사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부품주와 소재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지아 현대차 공장 폐쇄의 여파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미국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포드와 GM은 오늘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배터리 부품의 공급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스파이 300명 잡아넣었다고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들이 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들은 그저 범죄자 집단일 뿐이고 공장은 그들의 범죄 현장이었을 뿐인데
왜 미국 경제 전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악당을 물리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게 제가 믿었던 이야기였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존도, 익명을 뜻하는 이름이었고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틀렸어. 당신이 쓴 기사는 전부 거짓이야. 이건 스파이 사건이 아니야. 당신은 지금 춤을 추고 있겠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거야. 당신이 죽인 게 무엇인지.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시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제 완벽한 특종 기사 위에 아주 작은 의심의 얼룩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대차의 미국 법무팀에 연락했지만 그들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죠. 공장에서 해고된 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보기로 한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한국인 스파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니 분명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소문 끝에 공장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해고된 노동자 몇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며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그 한국인 엔지니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에 노조 대표인 듯한 백인 남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기자 맞소?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간 건 그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만든 우리 정부요. 그의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스파이가 아니에요. 스파이가 자기 기술을 우리한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스파이? 웃기는 소리. 박 부장님 같은 사람이 스파이면 나는 대통령감이게. 그 양반, 지난 6개월 동안 나한테 뭘 가르쳐줬는지 알기나 해요? 용접 한번 해본 적 없는 내가 이제는 특수 배터리 케이스를 오차 없이 용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오. 그 양반은 자기 노하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우리한테 전부 가르쳐줬소. 스파이가 그런 짓을 한답디과? 그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국인들의 기술을 훔치러 온 도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니요.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제가 쓴 기사가 뭔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 동안 그동안의 취재 자료를 전부 꺼내놓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FBI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인물이 바로 조지아주 상원의원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최대 정치 후원자가 바로 미국 자동차 업계의 낡은 공룡 아메리칸 모터스였습니다. 너무나 고전적인 정경유착의 냄새가 났지만 아직은 심증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의심을 담아 제 개인 블로그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조지아 공장 사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저는 그 글에서 산업 스파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의심하는 대신 이 사태가 불러온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파장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저녁 앤더슨 상원의원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제 얼굴 사진과 블로그 글을 대형 화면에 띄워놓고 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라 오코넬이라는 이 젊은 기자를 보십시오. 그녀는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범죄자들을 옹호하며 국익을 해치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녀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선동가일 뿐입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블로그에 올린 짧은 질문 하나에 현직 상원의원이 직접 나서서 저를 매국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국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갑고 불안에 차 있었습니다. 사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회사 광고주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당장 그 글 내리고 이 문제에서 손 떼? 우린 조그만 인터넷 매체야. 상원 의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국장님,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발견한 게 있다고요. 닥쳐. 이건 명령이야, 살아.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당장 손 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특종을 터뜨렸을 때의 환희는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내던져진 무력감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빠, 저 사라예요. 뉴스 보셨어요? 그래, 봤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상원 의원이 직접 너를 비난하다니. 너 혹시 그 한국 회사한테 돈이라도 받은 거냐?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그냥 뭔가 이상해서 질문을 던졌을 뿐이에요. 사라,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야. 진실이 어떻든 그들과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넌 똑똑한 아이니 더는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오너라. 아버지마저 제게 등을 돌리자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고 평범한 기자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벽에 부딪혀보느냐.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존도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알겠나? 진실에 다가가려 하면 그들은 당신을 부러뜨리려 할 거야. 여기서 멈출 건가? 아니면 계속 갈 건가? 당신이 계속 갈 용기가 있다면 내가 길을 알려주지. 저는 한참 동안 그 메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제 저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성공에 대한 야망이 아니었어요. 진실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저를 짓밟으려 하는 거대한 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암호화된 보안 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존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어떻게 믿죠? 당신이 진짜 내부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작년 3월 3번 라인에서 있었던 사고를 조사해봐. 공식 보고서에는 단순 과부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거짓이야. 그날 박시우 부장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직원 2명이 죽었을 거야.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했어. 저는 곧바로 지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작은 단신으로 처리되었던 사고였죠. 저는 그날 근무했던 직원들을 수소문해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메일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존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 메일에는 복잡한 코드와 설계도로 보이는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이게 그들이 가진 기술이야. 그리고 이게 진실이지. 진짜 전문가에게 물어봐.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지. 저는 그 파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종에 대한 흥분이 아닌 진실을 향한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 찬 고동이었습니다. 존도가 보낸 파일은 제게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죠. 마치 고대 유적에서 발굴된 암호문 같았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제게는 그 열쇠를 돌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파일들을 열어놓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풀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만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청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를 유독 아꼈던 지금은 은퇴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컴퓨터 과학과 노 교수님이셨죠. 저는 그분이라면 최소한 이 파일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 제가 가진 파일의 일부를 첨부하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답장은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했지만 그 내용은 제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라, 자네인 것 같아 메일을 열었네. 자네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자네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이 파일은 이건 특정 기업의 명운을 넘어 국가 단위의 산업 전략과 관련된 최고 수준의 기술일세. 당장 이메일과 파일을 삭제하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이건 한낱 기자의 호기심으로 파헤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건 충고가 아닌 늙은 스승의 간곡한 부탁일세. 그분마저 등을 돌리자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는 컴퓨터 공학과 교수에게 익명으로 자문을 구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앤더슨 상원의원의 공개적인 비난 이후 저와 엮이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성벽 앞에 선 개미 한 마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듯한 성별조차 구분하기 힘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라 오코넬 기자? 네, 맞습니다. 하만 누구시죠?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올린 블로그 글을 봤어. 당신 지금 아주 위험한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무슨 말씀이시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늑대 무리 한가운데에 서 있어. 그들은 당신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그들 중에도 당신처럼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지. 목소리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기자 양반, 살인사건을 취재할 때 뭘 제일 먼저 찾지? 바로 범인이 남긴 지문이야.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증거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야. 디지털 지문을 찾아봐. 누가 언제 어디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잠깐만요. 그게 무슨... 제가 무언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디지털 지문.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존도가 보낸 파일과 이 의문의 전화. 두 개의 조각이 제 눈앞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존도가 말했던 진짜 전문가. 저는 암호화된 메일 계정으로 다시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디지털 지문에 대한 조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기술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왔습니다. 만남은 위험하다. 그들은 당신을 미행하고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 파일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목소리로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저 역시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메일을 보내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 뒤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죠. 내일 밤 10시 95번 고속도로 아래 체서피크 조선소 폐허.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다음 날 밤 저는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룸미러로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수십 번도 더 확인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에 낡은 철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공장 앞에서 봤던 양심적인 미국인 엔지니어 데이빗 첸이었습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첸 씨? 오코넬 기자님. 여기까지 정말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붙지는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몇 번이나 뒤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는 그제야 조금 안심한 듯 저를 창고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상자 위에 자신의 노트북을 올려놓고는 제가 보내줬던 존 도의 파일과 의문의 제보자가 말했던 디지털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님이 보내주신 이 파일, 이건 박 부장님과 김민우 연구원이 개발하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FBI가 증거라고 주장하는 그 군용 드론 배터리 데이터, 그 두 가지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는 노트북 화면에 두 개의 데이터 구조를 나란히 띄워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복잡한 기술 용어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비유해드리죠. 기자님, 스테이크를 만들려면 소금, 후추, 그리고 뜨거운 불이 필요하죠? 하지만 섬세한 채식주의자용 수플레를 만들려면 달걀 흰자와 부드러운 오븐이 필요합니다. 재료도, 조리법도 완전히 달라요.
FBI가 증거라고 말하는 군용 데이터는 스테이크 레시피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투박하지만 확실하죠. 하지만 박 부장님 팀이 만들던 배터리는 채식주의자용 수플레와 같아요.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레시피의 일부를 떼어다가 수플레 레시피에 섞는다는 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는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거군요. 조작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코미디에 가까운 날조입니다. 박 부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다른 사람의 기술을, 그것도 이렇게 조악한 방식으로 훔쳤다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슬픔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노트북 화면을 바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디지털 지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자가 말했던 디지털 지문입니다. 그는 화면을 바꿔 FBI가 증거라고 제출한 파일의 메타데이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파일의 생성 날짜, 수정 기록, 그리고 생성된 장소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보세요. 이 파일, 김민우 연구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지문을 보십시오. 이 파일이 처음 생성된 날짜는 FBI가 공장을 급습하기 3주 전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장소는 조지아주가 아니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라고요? 네. 아주 공교롭게도 아메리칸 모터스의 본사 연구소 바로 옆 동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앤더슨 상원의원, 그의 후원자인 아메리칸 모터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증거까지.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음모였던 겁니다. 제 몸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확성기 노릇을 했던 겁니다. 데이빗 첸은 망연자실한 제 얼굴을 보더니 이제는 저를 완전히 믿기로 결심한 듯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님, 마커스 손 같은 인물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벌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백악관이, 그리고 이 정부가 그를 도왔거나 최소한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부가 공모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이건 너무... 기자님은 그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마커스 손 같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당신의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터지기 몇 달 전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해외 첨단 기술 기업의 인력 철수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저는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동료에게 일부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만약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전원 철수할 경우 조지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제조업이 어떤 파국을 맞게 될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제출 직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비밀 분류되어 어딘가에 묻혀버렸죠. 맙소사. 마커스 손은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역이용한 거죠. 한국인들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워 쫓아내면 경쟁사는 무너지고 그들의 기술은 어찌어찌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지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는 지금쯤 웃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리는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제가 썼던 모든 기사가,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특종이 한순간에 거대한 거짓의 탑이 되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빗 첸과의 만남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제 오만함에 대해서, 제 편견에 대해서, 그리고 제 야망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기사에 열광하던 국장님의 목소리가, 그리고 저를 비난하던 앤더슨 상원의원의 목소리가 뒤섞여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첫 번째 기사, 미국의 심장을 노렸나?
라는 제목의 그 기사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쓴 문장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과 일자리를 훔쳤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챙겼다. 국가의 명령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다. 전부 제 머릿속에서 나온 제 편견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기사 밑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인들을 전부 추방하라. 역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민족이다. 제 기사가 만들어낸 혐오의 언어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지른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특종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양심을 지키고 한 인간으로서의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데이빗 첸이 모든 것을 걸고 제게 진실을 알려준 것처럼 저 역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제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의 첫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들이 조지아 공장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거짓이다. 제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첸과의 만남 이후 제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뿐이었습니다. 바로 비밀 보고서를 손에 넣는 것. 그것만이 이 거대한 사기극을 제 손으로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빗조차 그 보고서의 실물을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제게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전직 백악관 경제자문의 이름을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앤더슨 의원의 압력으로 불명예 퇴직을 당한 뒤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를 찾아 워싱턴 DC의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보를 받고 찾아간 허름한 바에서 마침내 그를 만날 수 있었죠. 한때 나라의 경제정책을 주무르던 엘리트 관료는 이제 술에 절어 사는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며 밀어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제 진심을 느꼈는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보고서 그건 내 경력의 정수이자 동시에 내 무덤이오. 우린 대통령에게 진실을 보고했소.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며 그들과의 신뢰가 무너질 경우 미국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이오. 하지만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보고서 위에 국가안보 우선이라는 도장 하나를 찍어버리더군.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지. 그 보고서는 지금 아마 상무부 지하 비밀기록 보관소 어딘가에서 썩어가고 있을 거요. 민간인이 접근하는 건 불가능해. 그의 말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디지털 지문이라는 힌트를 주었던 그 의문의 제보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번에도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고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보고서의 존재를 알아냈더군. 행동이 빨라.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그걸?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당신 그 보고서를 원하나? 네. 당연하죠. 그것만 있으면. 그럼 잘 들어. 내가 문을 열 거야. 하지만 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딱 10분뿐이야. 그 안에 자물쇠를 풀고 물건을 꺼내오는 건 당신 몫이야. 그는 제게 상무부 내부 데이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임시 코드를 알려주었습니다. FBI 내부의 양심 세력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한 겁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근처 도서관 컴퓨터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만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고 저는 미친 듯이 보고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10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마침내 한국기술의존도 분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했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서버와의 연결은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이제 모든 무기는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진실을 터뜨릴 무대를 찾는 것뿐이었죠. 저는 이 사건의 경제적 파장을 꾸준히 추적해 온 앤더슨 의원의 반대파 의원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증거의 일부만을 그에게 보여주며 이 사건에 대한 상원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상원 법사위원회는 조지아 공장 폐쇄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청문회의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저는 굳은 표정으로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제게 터졌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모든 인물들이 모여 있었죠. 증인석에는 저를 매국노로 몰았던 앤더슨 상원의원과 모든 사건의 흑막인 아메리칸 모터스의 부사장 마커스 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방청석에는 데이비 첸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죠. 청문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모든 것은 그들의 연극처럼 흘러갔습니다. 앤더슨 의원은 애국심에 호소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부 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작은 희생이었습니다. 기술 도둑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뒤이어 증언에 나선 마커스 손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저희 아메리칸 모터스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온 애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외국 기업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이제는 우리의 기술까지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저희와 같은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시의적절하고 용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동안 제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위원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증인 사라 오코넬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차가운 시선들이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선서를 마친 제게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코넬 씨, 당신은 언론인으로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왔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원장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이 사태의 원인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에 청문회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우리의 기술을 훔쳤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공장의 미국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서 더 발전된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기술 전문가들은 그들이 가진 안목지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며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증언이 계속될수록 앤더슨 의원과 마커스 손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의원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증인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저 증언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위원장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앤더슨 의원 앉으세요. 오코넬 씨 계속하십시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데이비 첸이 분석해준 디지털 지문 자료를 청문회장의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FBI가 김민우 연구원의 노트북에서 발견했다는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의 디지털 지문입니다. 이 지문에 따르면 이 파일은 조지아에 있는 김민우 연구원의 노트북이 아니라 사건 발생 3주 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서버에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그 서버의 위치는 마커스 손 부사장님이 계신 아메리칸 모터스 본사에서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커스 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리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손에 넣은 비밀 보고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손 부사장님?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백악관 직속 경제자문위원회라는 문구와 함께 1급 비밀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태가 터지기 몇 달 전 백악관에 직접 보고되었던 비밀 보고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충격적인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의 내용을 한 문장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청문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고서 1장 3절 한국인 핵심 기술 인력 전원 철수 시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주에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직접 일자리 손실 7만 8천 개. 관련 협력 산업 포함 시 총 손실 일자리는 15만 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됨. 계속 읽어드릴까요? 청문회장은 이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앤더슨 의원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고 마커스 손은 아예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보고서 3장 7절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정기술 독점 현황 분석. 해당 기술은 경쟁국 대비 최소 10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며 미국 자체 기술력으로 단기간에 이를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1번 크게 고르고 가장 결정적인 문장을 읽었습니다. 결론 한국기술팀과의 협력 관계가 붕괴될 경우 미국의 차세대 자동차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현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들의 기술과 신뢰를 존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이 보고서는 백악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단 한 기업의 탐욕을 위해 그리고 일부 부패한 정치인의 야망을 위해 수십만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통째로 도박판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제 외침이 끝나는 순간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몰려들었고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앤더슨 의원과 마커스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죠. 바로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리며 FBI 요원들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굳은 표정의 마이클 로드리게즈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제 쪽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앤더슨 의원과 마커스 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소용없었죠. 위원장은 포기한 듯 제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서서 저를 비추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특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질렀던 과오에 대한 속죄이자 진실을 향한 저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진짜 스파이는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실을 훔친 자들입니다. 청문회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제게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제 입 앞으로 불쑥 튀어나왔고 수백 번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 눈을 멀게 했어요. 오코넬 씨,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백악관을 상대로 싸운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온몸의 힘이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기자들을 뚫고 의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나더군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아찔한 현기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마치 허물어지듯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는 세상이 뒤집히는 광경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진실이라는 공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마커스 손과 앤더슨 상원의원의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FBI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던 그들은 위증, 사법방해, 산업 스파이 활동 공모 및 증거 조작 등 무려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물들의 초라한 수감 사진이 모든 신문이 일면을 장식했죠. 뒤이어 아메리칸 모터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 사진들은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기업은 그렇게 자신의 탐욕에 발목이 잡혀 역사 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아주 정중하고 유감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행간에 담긴 굴욕감은 숨길 수가 없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조지아 공장 사태는 일부 기업인과 정치인의 비뚤어진 야망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구금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300여 명 전원을 즉시 석방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직 이후 제 평생의 신념이었던 미국 우선주의가 바로 그 구호의 창시자 입에서 처참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저를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제 낡은 아파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제 이메일 함은 유력 언론사들의 스카우트 제의로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해고하려 했던 옛 국장님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자네가 이럴 줄이야. 다시 돌아와 주게. 편집장 자리를 주겠네. 연봉은 부르는 대로 맞춰주지. 저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싸웠던 것은 단지 몇몇 부패한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진실보다 시청률을, 사람보다 특종을 우선시하는 거대한 언론이라는 기계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기계의 부품이 되어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석방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나 노트북 없이 온전히 한 명의 증인이 되기 위해 조지아의 구금시설 앞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금시설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장에서 해고되었던 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툴게 쓴 한글 피켓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파트너 박 부장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 맨 앞에는 데이비 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말없이 다가와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닫혀있던 구금시설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박시우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 곧은 허리와 단단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뒤로 젊은 천재 김민우 연구원을 비롯한 3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미국인 동료들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침묵을 깬 것은 노조 대표였던 늙은 백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박시우 부장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부장님. 우리는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당신들을 원망했습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사과를 시작으로 광장에 모인 모든 미국인 노동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들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광장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 첸이 박 부장에게 다가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부장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데이빗,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걸세. 정말 고맙네. 자네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네. 저는 그 감동적인 재회의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파 속에서 저를 발견한 김민우 연구원이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코넬 기자님 맞으시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쓴 기사가... 그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자님의 마지막 기사가 저희를 이곳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자님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를요. 감사드립니다. 그는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동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은 세상에서 가장 과분한 용서였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워싱턴 DC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거대 언론사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팩트퍼스트라는 이름의 작은 독립 언론사를 차렸죠. 진실만을 보도하고 거대 권력의 거짓말을 감시하는 제가 꿈꾸던 진짜 저널리즘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실 정리를 하던 중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캐나다 총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현대차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퀘벡주에 건설될 차세대 배터리 기가 팩토리에 대해 전례 없는 세금 감면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며 특히 한국인 기술 인력들의 신변 안전과 존중을 보장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유럽연합의 산업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투자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조지아에서 쫓겨났던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의 존경과 환대 속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존중의 가치를 모르는 곳에 더 이상 미래를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들의 단호한 원칙이 결국에는 더 큰 승리를 가져온 셈이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그날처럼 높고 푸르렀습니다. 제게 기술 도둑이라는 편견을 심어주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상처 입은 피해자였을 뿐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상처를 물려주는 대신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특종에 눈이 멀었던 한 기자의 반성문이자 국경을 넘어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었던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군사력이나 자본이 아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과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지아의 텅 빈 공장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 공무원 존 스미스의 눈으로 본 이 거대한 역전극 어떻게 보셨나요? 존중을 잃어버린 미국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원칙을 지킨 한국의 강단 있는 대응이 결국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사실.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이번 사건은 진정한 국격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부당함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존중과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수십억 달러의 계약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강단. 그것이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져 우리의 가슴속에 자부심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지킨 한국의 저력을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랍고 가슴 벅찬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